안녕하세요. 조화로운 풍요를 끌어당기는 웨이스마인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엔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법이 시급하다고 진단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적 시선과 태도이며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돕고 가족이나 이웃도 직접 도울 수 있는 적정 심리학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적정 심리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경험한 치유의 원리와 구조. 프로이트가 자신의 외래 진료실을 찾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구축한 정신분석학 이론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넘었다. 그 영향력의 파장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넓고 깊다. 치유 전문가로서 내 시각의 한 축도 그런 정신분석학 공부의 경험이 깊이 매몰돼 있을 것이다.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공부했고 오랫동안 그 자장 안에서 정신과 의사라는 전문가로 활동했으니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이 책에서 프로이트나 융, 아들러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론이나 말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한 내가 생각하는 치유의 핵심 원리와 구조를 내 시선으로 말할 것이다. 숨쉬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 삶의 속사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내 삶은 물론 내 옆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때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이웃을 살릴 수도 있는 실제적인 치유 팁을 그간의 내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다. 적정한 기술이 사람의 삶을 바꾸듯 적정한 심리학 이야기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론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위력을 갖는 실용적인 심리학 정도로 바꾸어 설명할 수도 있겠다. 나와 내 옆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소박한 심리학을 나는 적정 심리학이라 이름 붙였다. 만약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음식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면 우리 일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허기를 면하려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식당 앞에서 하루 두세 번씩 긴 줄을 서야 할 것이다.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그렇게 해소하며 살아야 한다면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기가 어렵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스스로 집밥을 만들어 허기를 해결한다. 외식도 하지만 조리사에게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조리사가 해준 고급 요리는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밥을 오래 먹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 그런 것이 집밥이다. 물리적 허기만큼 수시로 찾아오는 문제가 인간관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불편함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번 자격증을 가진 의사나 상담사를 찾을 수는 없다. 끼니 때마다 찾아오는 허기만큼이나 잦은 문제라서 그때마다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면 일상이 불가능해진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집밥 같은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다. 일상에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짜증이 많아지거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무기력해진다. 마찬가지로 삶의 바탕인 인간관계의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 마음도 엇나가고 삶도 뒤틀린다.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집밥 같은 치유다. 집밥 같은 치유의 다른 이름이 적정 심리학이다. 적정 심리학의 핵, 공감. 근자에 정신질환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부끄러움 같은 우리 일상의 불편이나 곤란의 원인들을 뇌의 생화학적 문제로 몰아가는 추세가 도를 넘었다는 느낌이다. 이런 치우친 주장들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정신과 의사들도 적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세상에 퍼지는 속도는 거북이 걸음이다. 현대 정신의학이 의학적,
과학적 영역의 문제를 떠나서 산업의 문제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산업의 힘이 임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다. 불안이나 우울 등의 문제가 뇌병이라는 일반적 인식에 의미 있는 틈을 만들어내려면 제약회사라는 거대 자본과 정부, 언론의 공고한 연결을 넘어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거의 모든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을 뇌에서 찾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공 모양의 물통처럼 소박하지만 강력한 위력을 지닌 심리적 힘을 말하고자 한다. 그 힘은 즉시 작동한다. 약물 치료보다 더 빠르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삶의 고통에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실용적인 힘이다. 그 힘의 중심이 공감이다. 내가 말하는 공감은 경계를 인식하는 공감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경계를 품은 공감, 그 입체적인 공감은 집밥 같은 치유, 적정 심리학의 핵이다. 잘 모르고 보면 저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감의 위력은 어떤 힘보다 강하다. 이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강자든 약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공감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되면 종이로 접은 새가 비둘기가 되어 날아가는 맛을 마음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코칭이야말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적정 심리학이라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었어요. 코칭은 고객의 내면으로 코치와 고객이 함께 들어가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고 통찰해내게 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고객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열쇠를 갖고 더 깊은 속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공감적 경청과 질문이 필요합니다. 궁극에는 내적인 마음 근육을 단련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코칭인데요. 적정 심리학의 핵심인 공감의 한 부분 48페이지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 부족할 때 이 파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옳다라는 확인이다. 이 공급이 끊기면 심리적 생명도 서서히 꺼져간다. 사람은 옳기도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옳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라는 말은 그런 현실적 수준의 잘잘못이 아닌 더 근원적 차원에서의 명제다. 무슨 말인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 A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하며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그럴 때 친구들에게 흔히 이런 소리를 듣는다. 거리에서 웬 청승이냐? 집에 들어가, 병신아. 맑은 공기가 절실한 순간에 매연으로 꽉 찬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느낌일 것이다. 이럴 때 A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이 시간에 네가 집 밖에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해다. 내가 이상한 애라서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무조건적인 믿음과 지지다. 그 말은 A를 절대적으로 안심하게 해준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길지 생각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안심해야 그 다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네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 라는 말의 본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내 편 인증이다. 이것이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이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하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그런 사람을 어리석고 표피적인 존재로만 상정하는 틀에 박힌 생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시선이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너는 옳다라고 해주면 A는 지금 집 밖을 배회하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하게 된다. 산소가 희박한 순간에 고농축 산소를 들이켜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 라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라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걸 확인시키는 인증 작업일 뿐이다. 호흡이 가빠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념치킨을 시켜준다면 고마운 일도 아니고 도움이 될 일도 없다. 17살 A도 생각한다. 이 추운 날 나는 왜 거리에서 이러고 있을까? 집을 뛰쳐나왔을 때는 나올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자기도 자기를 다시 추궁하고 있었을 것이다. 네가 옳다 라는 타인의 확인이 필요한 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전적으로 자기 편이 돼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난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매번 대개의 사람들에겐 이런 식의 자기 분열적 사고가 습관이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 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조차 실제로는 그렇다.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이니 우리에게 일상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외부적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A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건 조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해서다. 부모님이 그랬으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A는 그 밤의 분노와 억울함에서 순간적으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배회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는 말은 A를 계속 집 밖으로 나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비정상이라서 아니구나, 안도하게 해서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쉽게 결정한다. 10중 8구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A가 밤거리를 배회한 것은 춥지 않아서도 걷기 위해서도 아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는 순간 그 행동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 행동은 혼란한 마음의 2차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웬 청승이냐? 달밤에 체조하냐? 이런 식의 반응은 아침 이슬의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일이다.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진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긴장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네가 옳다 라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나? 물론이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죽여버리겠다, 죽겠다는 극한의 감정 상태도 햇빛 아래서는 아침 이슬처럼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속마음을 듣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다. 사람의 분노나 억울함, 상처의 감정이 하찮아서가 아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햇빛을 쬐어주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집을 나가겠다, 이를 때려치우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말이 네가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류의 말들은 절박한 사람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다. 나는 그런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물어본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의 화소연이든 예외 없다. 사람은 괜히 집을 나가지 않으며 괜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물며 괜히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100가지 이상은 찾아본 이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 마음은 옳다고. 다른 말은 모두 그 말 이후에 해야 마땅하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다. 사람 마음을 대하는 예의이기도 하다. 네가 옳다 라는 확인을 받으면 집을 나가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따위의 말들은 이내 아침 이슬이 된다. 당신이 옳다 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멱살잡이하는 허무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이처럼 공감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그 행동, 즉 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감의 초점은 행동, 태도가 아닌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겠죠. 온 체중과 영혼까지 실어서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을 포개어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공감해야 하는지 공감의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행동을 하게 된 그 마음을 먼저 봐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정말 공감하기 힘든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한 그 행동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먼저 한번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삶에 조화로운 풍요를 끌어당겨 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